미국 증시가 지난주에는 약간 조금 조정을 받긴 했는데 그래도 오른 거 생각하면 거의 뭐 조정도 아니죠. 그리고 이른바 AI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역시나 잘 나가고 있고요. 하나하나 또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개미스쿨 시간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김학균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미국 증시는 어떻게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봐야 됩니까? 이거 뭐 인위적으로 네. 사람들이 주간 거래야 인위적으로 끊어놓은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강세장도 조정 없이 오르기만 할 수는 없고요. 네. 또 아무리 약세장에서도 주가가 계속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6주 만에 하락했다 이런 거보다는 네. 실은 강세장은 많이 오르고 조정은 조금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라고 하는 것도 유계체처럼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강세장에서라도 주가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걸 한번 의심해 봐야죠.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어떤 상승 운동이 뭔가 내가 모르더라도 다른 요인에 의해서 혹시 바뀌는 게 아닌지 고민해 봐야 되는데 네. 작년에 S&P 500 지수가 25% 가까이 오르고 올해도 뭐 조정 안 받고 올랐는데 뭐 지난주에 떨어졌다 그래서 물론 이게 하락의 출발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걸 아는 게 주식 투자 아니고 그건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주식 투자는 머리가 아니고 어깨에서 주식을 팔아야 된다는데 이게 또 바닥이 아니고 무릎에서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어깨에서 주식을 팔아야 된다는 게 우리 겸손하게 고점은 모르니까 뭐 바닥에서 30% 올랐으니까 팔자 이런 겸손의 미덕이 아니고요. 네. 이때 말하는 어깨는 떨어지는 어깨입니다.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가다가 강세장에선 조정은 조금 받고 많이 올라야 되거든요. 예. 근데 뭐 이게 뭐 기술적 분석의 어떤 기준이건 좀 조정이 멈춰져야 할 때가 나오면 그땐 사후적으로 상승 추세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컨대 주식을 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장에서는 하루하루의 주가, 뭐 한 주의 주가, 한 달의 주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기준이 됐든지 간에 많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면 우리가 상투 천정은 모르지만 리듬이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뭐 그동안 오른 거 생각하면 지난주에 조정의 강도는 너무도 미미했기 때문에 뭐 큰 틀에서의 어떤 뭐 변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다만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제 지난주에 좀 금리가 많이 올라갔기 네. 때문에 지금까지 최근 한 2, 3년 놓고 보면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그 계기가 되는 거는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주식시장에 반응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점들은 좀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많이 오르고 조정은 조금만 받고 그게 이제 강세장의 특징이고 미국 시장은 현재까지는 그 상황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게 약간 미국에서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도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이제 노래 가사처럼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점점점 멀어져 가죠. 올해 시작할 때는 연준이 당장 다음 달에 있을 3월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고 연내 금리는 한 6번 정도 낮추는 게 이제 그런 기대치였죠. 작년 말만 하더라도 2024년 3월 되면 금리 내릴 것 같아. 네. 와 하고 있었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3월 물 건너갔고 4월은 FOMC가 없거든요. 네. 5월 어렵다. 6월에 금리 낮출 거다라는 쪽으로 3개월 정도 후퇴를 했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난주에도 하긴 했지만 미국의 물가가 크게 보면 고점 대비 고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는 건 맞는데 쉽사리 그 뭐 라스트 마일이라 그럴까요? 중앙은행이 생각하는 물가 상승률 목표치 2%. 그럼 2% 가는 건 나중이더라도 일단 3% 밑으로 좀 안정적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물가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후퇴를 한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뭐 미국 경제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미국만요.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이 안 꺾이는 것도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이제 그 경기가 안 꺾이는데 저는 뭐 이제 금융시장의 예상이라고 하는 건 늘 가변적으로 바뀌는 것이긴 한데 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가 뭐 한 6개월 전에는
한 0.3%밖에 못할 거야.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 전망치가 1.7%까지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은 2022년에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렸고요. 작년에도 7월까지 금리를 올렸고 근데 2022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 1.9%. 작년 성장률 예상치는 한 2.5% 정도 되고요. 올해가 한 1.7%인데 미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한 1.7% 내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중앙은행이 이렇게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3년 동안 미국 경제가 잠재 성장률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네. 어떻게 보면 경제학 교과서를 조금 다시 써야 될 정도로 작년에도 시작할 때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망했던 게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한 0.5밖에 안 될 거야 봤는데 2.5%까지 높아졌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가 전 세계 투자를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있고요. 네. 또 미국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잘 버티는데 네. 물 좀 드시고요. 예. 미국 경기만 좋다는 얘기하면은 다 우리들 목이 메입니다. 미국 경기만 좋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은 잘 안 꺾일 거다. 인플레이션이 안 꺾인다. 경기가 좋은데 인플레가 꺾이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가 상승률이 미국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9%대에서 3%대까지는 빠르게 내려왔지만 네. 3%대에서 2%대 가는 게 그렇게 더 힘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저는 뭐 중앙은행들이 이런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뭐 물가 상승률 2%는 괜찮고 3%는 뭐 탈이 나는 건가? 제 생각에는 물가 상승률이 뭐 직관적으로 6% 7% 되는 거는 네. 이거는 우리가 재작년에 경험한 것처럼 뭔가 가격이 좀 교란된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렇죠. 막 전년 대비 막 6, 7% 뭐 오르면 곰탕 같은 게 직관적으로 한 7, 8천 원 점심 먹었는데 예. 이게 10,000원 되고 12,000원 되고 하는 거는 가격의 교란이거든요. 예.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근데 만약에 이제 3%대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저는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균형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물가가 이렇게 잡히는 듯 하다가 다시 이제 위쪽으로 튀었던 경험이 80년대 그 70년대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도 중앙은행이 방심했다가 물가가 다시 한번 오르는 적이 이제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이제 물가 상승의 목표치 자체를 조정하고 이럴 상황은 아닌데 네. 아무튼 중요한 거는 미국 경제는 좋지만 물가는 그 대가로 잘 안 떨어질 것 같고 뭐 그걸 보여주는 게 환율이죠. 네.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 1,330원대에서 그렇죠. 지금 잘 안 떨어지고 있는데요. 예. 이것이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미국의 금리, 미국의 높은 성장률 이런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경제가 좋은 거는 미국 주식에도 호재이고요. 근데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네. 미국 시장이 이제 반응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금리가 올라가야 문제가 생길 거다 이걸 뭐 단정적으로 찍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작년 재작년의 경험을 보면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한 4.4 네. 위로 가면 미국 금융시장도 반응을 했거든요. 특히나 좀 그 반응이라는 게 흔들렸다라는 예, 뜻이죠. 많이 떨어졌죠. 예. 이제 지금 뭐 지난주에 조정이야 뭐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운 조정이지만 좀 주식 들고 있는 사람들이 좀 놀랄 정도의 조정이 나타났고 특히 최근에 미국 시장을 이끄는 종목들이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굉장히 훌륭한 기술주들입니다. 네. 뭐 그 기업들 너무너무 좋지만 그 기업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높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성장 가치가 주가에 많이 녹아든 종목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또 조정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엔비디아라든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주 훌륭한 건 맞죠. 훌륭한 건 맞는데 그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이 지금 주가에 얼마나 투영이 돼 있는지는 이거는 사실 잘 알기 어렵거든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장주들은 금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뭐 지난주에 조정이야 뭐 아직까지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한 4.3%까지 올라온 미국 10년물 국채가 여기서 더 올라갈 거냐 하향 안정화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한두 달 정도 뭐 단기적으로는 전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지금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나 이런 주가 흐름을 보면은 금리가 올라? 그래 오르라 그래.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 이러면서 또 이제 주가는 엄청나게 강세인데 그거는 그냥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니까 전 세계에서 딱 이제 두 개 있는 기업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렇긴 한데요. 제 생각엔 금리의 절대 수준이 예.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금리가 더 오르면 4.5 가고 그러면 그런 주식들도 뭐 그러다가 다시 갈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좀 깊은 조정의 어떤 그 계기가 금리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한 4.3% 정도 됩니다. 이게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 미국의 금리 인하가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기대가 생겼을 때는 한 3.8, 3.7대까지 갔다가 다시 4.3까지 튀어 올랐는데 이제 실망이 반영이 되면서 근데 이 정도 미국 금리 수준이면 작년 한 10월쯤 금융시장 막 흔들렸을 때 그 수준까지 또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되짚어서 보면 작년 12월에 야 24년 3월이면 금리가 내릴 것 같아라고 기대했던 건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이었고 근데 지금 조금 실망하자 5월도 아니고 한 6월쯤 금리 내릴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2월 측면에서 한 4개월 남은 시점이고 근데 이게 3.8이 아니라 4.3까지 이렇게 급격히 금리가 높아져야 할 수준인 건가 라는 좀 의문이 있거든요. 제 생각엔 3.8이 좀 비정상적인 금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에서 5.5% 사이니까요. 중간값으로 치면 5.37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의 기대치는 6월에 금리를 낮추기 시작해서 연간 한 4번 정도 낮추는 쪽으로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6월부터 4번 낮춘다 그러면 0.25%포인트씩 베이비 스텝을 4번 밟는다 그러면 1%포인트가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올해 연말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4.375%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는 만기가 하루짜리 초단기 금리고요. 근데 하루짜리 금리가 4.375인데 10년짜리 금리가 지금 4.3이라 그럼 그거보다 더 낮은 거는 이거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좀 장기 금리가 너무 낮은 거고 특히 이제 물가가 3%를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미국 금융 시스템에 걸리는 부하 때문이라고 봅니다. 작년 2,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나 아니면 퍼스트 리퍼블릭이나 지방은행 어려워졌고 또 작년 가을에는 시티그룹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큰 은행들도 어려웠고 또 최근에 이제 뉴스가 상업용 부동산에 몰린 또 중소은행들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은행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은행의 비즈니스는 고객들에게 단기로 빌려서 장기로 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니까 은행들이 굉장히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단기 금리를 좀 많이 내려서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 밑으로 떨어져야 기본적으로 은행들도 한숨을 돌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단기 금리 4번 낮춘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10년물 금리가 그거보다 낮다 그러면 오히려 3.8%까지 떨어졌던 금리가 제 생각에는 너무 낙관적인 기대를 반영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금리가 4%대에서 고착화돼서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금리에 대해서 새로운 기대가 시장에 형성이 된다 그러면 저는 미국의 기술주들이 뭐 아주 특징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는 기업들은 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연초처럼 나스닥이 전체적으로 좋고 그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미국 연준의 그 지난달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여는 그 이사들 잇따라 또 연설도 있을 텐데, 근데 지금 또 금리가 이렇게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면 또 어떤 발언들이 나올까요, 메시지들이? 뭐 이게 좀 갈팡질팡이네요. 파월 의장의 발언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 높은데 지금 시장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안 올렸더라도 상당히 긴축적인 효과가 또 발생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사전적으로
예상을 하고 대응하기는 참 힘들 것 같고 오히려 가늠하기 힘든 그 미국의 어떤 중앙은행 관계자들의 발언보다는 미국의 물가지수 그 자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달 이제 다음 주가 되면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발표가 되죠. 또 네. 3월 이제 10일 전후가 되면 또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발표 자체가 시장에 많이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뭐 중앙은행가들의 발언은 뭐 늘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겠지만은 네. 이걸 우리가 사전적으로 예측을 해서 뭐 대응 전략을 짜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의 입을 예측하는 건 더 어렵죠. 네. 그럼 이제 데이터를 보자. 네. 다시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씀이시기도 하고요. 한 가지 또 챙겨봐야 될 게 이번 주 목요일이죠. 22일에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융통화위원회도 열립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기준금리는 이번에도 동결일까요? 동결이 네. 아닐까 싶습니다. 참 한국은행 금통위의 결정도 작년도 봄부터는 이제 금융시장에서 한국은행의 결정을 바라보는 긴장도가 많이 떨어졌죠. 아, 이번 주에 금통위가 있나? 예. 어쨌든 지금 이제 한국과 미국의 경제 상황은 이제 너무도 다릅니다. 네. 미국은 뜨겁고 한국도 올해는 경기가 좀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는데 뭔가 이제 통화 정책이 좀 어긋난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어긋났다고요? 작년에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1.4%, 예. 60년대 이후로 5번째로 낮은 성장률이었고요. 그렇죠. 물가도 작년이 올해보다 높았거든요. 예. 그럼 작년엔 금리를 올렸어야죠. 근데 금리를 못 올렸습니다. 1월에 올리고 예. 올해는 성장률이 그래도 한 2% 넘을 것 같고 수출 같은 것도 가시적으로 이제 좀 좋아지고 있고요. 물가 상승률도 작년보다는 둔화가 될 여지가 큰데 올해는 금리를 언제 낮출 건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경기 역행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경기가 나쁘면 내려주고 경기가 좋으면 올려줘야 되는데 그 이유가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금리가 역전된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375%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인데 작년처럼 경기가 나쁘고 뭐 부동산 PF가 문제가 되고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힐 때도 우리가 미국을 생각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한국 금리는 좀 올려야 되는데 뭔가 이제 내수가 안 좋고 그러니까 금리를 못 올린 거고요. 올해는 금리를 사실은 뭐 작년에 비교하게 되면 크게 내릴 필요는 없는데 미국보다 금리가 상당히 이제 낮아졌기 때문에 한미 금리 차가 중앙은행의 의사결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미국이 금리를 낮춰야 다른 나라의 통화 정책도 거기 연동이 돼서 한국뿐만 아니라 연동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미국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전까지 한국은행이 뭐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추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도 한 6월 정도 지금 금융시장의 컨센서스는 6월에 미국 금리 낮춘다는 거니까 저는 미국이 금리 낮춘 다음에 한은이 금리 낮추는 쪽으로 움직일 거라고 보는데 그 전후가 되어야 우리도 이제 한은의 결정에 대해서 좀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종의 거꾸로 가는 금리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경제 우리만 상황과. 보고 결정하기에는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눈치를 보기가 힘든, 보지 않을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이고, 그나마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것처럼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좀 높다 그러면 뭔가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에도 좀 유연성이 발휘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떨어뜨리는 국면에서는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이 금리 4번 낮추더라도 한은은 그만큼 금리를 따라 낮추기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 그래서 더 답답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네. 그래서 더 미국의 금리 인하를 또 간절히 바라는 게 또 우리 입장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걸 또 거슬러가는 흐름들이 있으니까 뭐 그쪽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미국에서 정말 잘 나가는 빅테크 기업들인데요.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죠. 그럼요. 이번 주에도 네. 엔비디아 실적도 공개가 된다고 하고요. 올해 들어서만 벌써 지금 2월 중순밖에 안 됐는데 벌써 50% 가까이 또 주가가 뛰었고 네. 엔비디아 주가가 $400일 때 막 거품 논란이 막 전 세계적으로 뜨거웠는데 예. 지금 한 $730. 네. 야, 그리고 미국에서 시가총액 3위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앞에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밖에 안 남았어요.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일반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엔비디아의 주가가 거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품이라는 게 아니고 실은 뭐 저는 잘 판단을 못 물론 내리겠는데 지나봐야 하는 거죠. 예, 거품이라고 하는 건 지나봐야 하는 거고 네. 거품이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부풀어 오른 다음에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거품이 이건 거품이라고 보더라도 그 거품이 상당히 훨씬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요. 거품이 언제 꺼질지를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금리나 이런 것들이 밸류에이션 비싼 주식들에 어떻게 보면 좀 파열구를 내는 계기가 되긴 했기 때문에 금리는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엔비디아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비싼 주식들 엔비디아도 작년 실적 기준으로는 PER이 한 90배 정도 되고요. 네. 예상 실적 기준으로는 한 60배 정도 되니까 이건 뭐 싼 건 아니죠. 올해 기업 이익이 엔비디아 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전제로 보더라도 60배가 되니까 네. 이런 기업들은 제가 이 기업은 뭐 PER이 60배입니다, 90배입니다 말씀드렸는데 이 PER이 높다 그래서 꺾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유 비싸 안 살래요가 아니라 예, 오히려 이익이 늘어나는 기울기가 꺾일 때 그렇죠. 예, 한 분기, 두 분기 이익 증가율 시장이 가졌던 기대치를 미스를 하고 못 미칠 때 주식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를 통해서 많이 본 뭐 것처럼 대표적이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정말로 성장의 기울기가 네. 스키 점프 때처럼 가파르다면 네. 그냥 주가도 쭉쭉 가는 거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완만해지네 싶을 때 이제 주가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류의 주식들은 통상 가치 투자자들처럼 네. 충분히 밸류에이션이 싸지니까 사자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은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이런 주식 못 사죠. 왜냐하면 쌌을 때 사게 되면 예. 역설적으로 더 밸류에이션이 안 높아지는. 그러니까 예. 이 기업은 PER이 사실 20배도 가치 투자자 보기엔 비싸고요. 40배도 비싸고 60배도 비쌉니다. 네. 근데 어느 정도의 그 PE의 배수가 적정치인지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선택에 따라 사는 건데 근데 어차피 이런 기업들은 당장 뭐 PER이 50배, 60배라고 하더라도 그럼 어때? 이익이 끝없이 증가할 거니까 이건 정당화될 거란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태적인 기대로 PER이 몇 배냐가 이 주가를 지탱하는 힘이 아니고 그렇죠. 기업의 이익이 어떤 속도로 증가할 거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이익의 증가 속도가 안 꺾이면 PER이 80배, 100배까지 가더라도 이 주식은 정당화가 되는데 근데 분기 실적 제 경험으로는 한 2번 정도 한 번만 하더라도 제대로 알기가 힘들어요. 네. 한 번 분기 실적 발표할 때 기대치를 미치지 못했다. 그럼 주가가 조정을 받지만 추세가 완전히 꺾이는 건 아닌 것 같고 한 2번 정도 꺾이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면서 PER이 100배 하던 주가가 80배 되고 60배 되고 40배까지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류의 주식은 100배라 그래서 주식을 팔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게 아니고요. 100배에서 40배가 됐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싸니까 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기대치가 꺾이게 되면 정말 디레이팅이 되면서 PER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우리가 가치 투자하는 것처럼 PER이 뭐 6배, 7배까지 떨어지지는 않으니까 어차피 비싼 주식들의 경우에는 결국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의 크기가 중요하고 그게 남아있는 한 비싸더라도 계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엔비디아가 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뭐 높겠죠. 근데 그 시장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순간이 제 생각에는 한번 그런 주식에 대한 매도를 고려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잣대 자체가 달라야 한다라는 거죠. 그냥 줄자로 센티미터 단위로 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기는 속도계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주가의 운동 논리가 뭐 밸류에이션이 싼 가치주와는 전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인공지능 관련해서 특히 인공지능 기술주들로 전 세계 자금이 빨려 들어갑니다. 네. 특히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도 133조 원 규모의 펀드를 또 조성한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손정희 회장은 원래
AI 쪽을 엄청나게 강조를 했던 분이잖아요. 네네네. 투자를 더 늘린다는 걸까요? 뭐 1,000억 불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 숫자 자체가 참 예. 감이 안 오는 숫자입니다. 그쵸. 예, 1,000억 불 투자한다라는 게 130조 원. 예, 소프트뱅크 보유 자금 한 300억 불, 또 중동으로부터 자금 유치해서 700억 불에서 1,000억 불을 투자한다는 건데요. 네. 어쨌든 큰 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뭐 이 AI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만한 사실 뭐 식견이 깊지는 않은데요. 네. 늘 주식시장이 커갈 때는 큰 판이 벌어집니다. 예, 그거는 꼭 뭐 그 AI가 아니더라도요. 예전에 뭐 그 차화정과 같은 자동차 화학 정유 이런 것도 야 중국이 한없이 커갈 거야라고 하는 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가가 형성이 됐고 또 바이오 주식의 경우도 야 고령화가 되면서 시장이 얼마나 커질 거야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결정이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산업이 커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산업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저는 개별 기업 예컨대 뭐 엔비디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 증가의 속도 뭐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지 너무 큰 어떤 이런 것은 거대 담론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산업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투자의 관점에서는 다른 예컨대 이건 뭐 지금 그 엔비디아라든가 아니면은 인공지능을 닷컴 버블과 비교하게 되면 뭐 좀 불만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네. 닷컴 버블이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닷컴 버블 때 한 24년 전쯤에 닷컴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정말 이 닷컴 기술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죠. 예, 우리가 뭐 저는 한 90년대 말만 하더라도 손편지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뭐 생일 뭐 동료를 생일에 손편지 썼던 기억이 나는데 야 이제는 손편지 안 쓰고 이메일이란 걸 통해서 보내고 그리고 또 쇼핑도 인터넷에서 하고 엔터테인먼트 음악도 그 인터넷에서 하는 세상을 꿈꿨거든요. 2000년 전으로. 예. 근데 그 꿈이 현실이 됐어요. 그렇죠. 인터넷 전화 마찬가지고요. 그럼요. 지금 그 꿈은 현실이 됐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주식들은 망하든가 또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서 세상은 그렇게 열렸지만 지금 있는 그때 있었던 기업이 바뀐 세상의 주역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기업이 또 치고 들어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큰 산업의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관찰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이 손정희 회장의 그 대규모 투자 이런 걸 보면 정말 큰 판이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뭐 부인하기 힘든 사실인 것 같은데 근데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산업의 성장성이 높더라도 그것을 알맞은 가격에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가 굉장히 좋은 관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산업은 커지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별 기업을 통해서 비춰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잣대라든가 이런 걸 정해놓고 잘 관찰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산업 중심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이거는 끝없는 낙관론의 그 파도 속에서 예. 주식을 팔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 주식들은 그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 꺾였을 때는 그 조정 강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큰 얘기보다는 개별 기업의 매출과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신산업을 좀 해석하는 것도 어떨까 이런 조언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이제 올라갈 땐 또 낙관론만 귀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네. 근데 또 한켠에서는 오픈 AI의 그 CEO죠. 샘 얼트먼이 네. 7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9천조 원. 네. 어마어마한 돈. 9천조 원. 우리나라 거의 한 13년치 예산 아닙니까? 네. 네. 9천조 원의 자금을 조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 돈으로 뭘 할 거며 AI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과연 그만큼의 돈이 진짜 필요할까? 이것도 논쟁이 많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거를 샘 울트먼과 같은 사람은 나름의 계산이 있는 숫자겠지만 네. 뭐 저 같은 사람의 머리로는 이게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네. 숫자입니다. 아무리 설비 투자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도요. 이걸 뭐 당장에 하는 건 미국의 GDP가 지금
한 26조 달러 정도 되죠. 네. 26조 달러 정도 되는데 미국에서 벌어지는 투자가 GDP의 한 17% 18% 되거든요. 네. 연간. 그러면 미국이란 큰 나라에서 벌어지는 투자를 한 20% 잡더라도 한 5조 달러가 안 되는데 네. 특정한 인더스트리가 7조 달러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큰 붐이 일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떻게 배치가 되고 또 여기서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좀 가늠하기 힘든 뭔가 좀 이제 높은 수준에서의 좀 이야기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아무튼 뭐 저는 큰 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이것을 밸류에이션하기는 참 힘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에 며칠 안 됐습니다. 샘 얼트먼 그 오픈 AI가 생성형으로 글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네. 공개를 했더라고요. 네, 네. 보셨나요? 엄청나던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게 되게 훌륭하긴 한데요. 이게 굉장히 많은 그 연산이나 리소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게 과연 본질적으로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드는 건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심이 있습니다. 네. 뭔가 효율적으로 하고 또 상대방 어떻게 보면 그 일을 했던 사람을 대체하고 뭐 이런 게 있을 수는 있는 것인데 그것 자체가 뭐 100% 독창적인 건가? 과거에 만들어진 것들의 이제 조합일 수가 있고 네. 또 여기에 대해서 뭐 허리우드의 어떻게 보면 그 AI 같은 거는 투자의 세계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정확한 답이 없는 예컨대 뭐 대본을 쓴다라든가 이런 건 창작의 영역 아닙니까? 네. 뭐 그런 것들은 실은 옳다 그르다 말하기는 어려운 건데 이제 그 기존의 어떤 창작 집단의 반발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기하고 굉장히 파워풀하긴 한데 이것 자체가 세상을 편리하게 하는 거 말고는 많은 리소스를 들여서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건데 정말 본질적으로 편한 거 말고 얼마나 바꿀 거냐라고 좀 그런 고민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 영상, 뭐 방송이라든지 유튜버들에게까지 그 생태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쪽은 생산성이 높아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편리해지는 것 말고 또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일단 문자, 텍스트, 이미지 정도 만들어내는데도 그 어마어마한 지금 서버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 GPU에 대한 수요도 네. 많이 올라왔고 근데 그걸 넘어서도 영상까지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야 진짜 투자는 어마어마하게 더 늘어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게 또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앞날이 진짜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AI를 하는 회사보다는 예전에 그 미국에서 골드러시가 있을 때 이 금광을 캐는 거는 뭐 잘 되면은 대박이었지만 대부분은 뭐 금광을 못 김선으로, 캤는데 이 청바지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그렇죠. 결국 궁극적으로 이제 승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무튼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나 이런 쪽에는 저는 굉장히 큰 기회가 아무튼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GPU에 같이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도 네. 훨씬 더 이제 수요가 많아진다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또 하나 기회가 되는 거죠. 또 이제 가치 투자를 지향하시는 김학균 센터장님한테는 또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요즘 비트코인이 또 네.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뭐 불편하군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아니 그 현물 ETF 승인 네. 나기 전에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다가 네. 현물 ETF가 막상 승인 나니까 오히려 또 뚝 떨어졌다가 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또 다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상 최고가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바라볼 수 않겠느냐. 있죠. 네. 4월이면 이제 뭐 반감기가 네. 된다라고 하고요. 이 시장의 기대 자체는 또 어떻게 평가해 볼 수 뭐 있을까요? 이것이 되게 뭐 주식도 사실 진폭이 매우 크고요. 네. 근데 가상화폐는 이게 성장을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또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그 가치 평가하기가 힘든 자산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모른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가 없다 이건 아닌 거고요. 다만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은 가치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진폭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최근에 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어쨌든 이것이 제도권의
뭐 진입을 하면서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주식도 실은 진폭이 큽니다. 다만 이제 주가는 떨어졌을 때 내가 생각한 가치보다 저평가됐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가격은 모르지만 내가 이걸 들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판단은 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혹은 가상화폐는 좀 그런 것들이 제게는 좀 어려운 자산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현상을 해석한다면 아무튼 제도권에 들어오면서 또 여러 가지 기대가 투영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뭐 가상화폐가 뭐 반감기가 온다 혹은 이것이 뭐 법정화폐처럼 많이 공급이 늘어나기도 어렵고 또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적 기반도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그것이 가상화폐의 열풍이 있었던 2016년, 17년과 본질적으로 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네. 또 2020년, 21년과 또 다르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뭐 가치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건 진폭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는 예. 건 늘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뭐 마침 이제 금값도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네, 네. 일각에서는 전통적인 금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비트코인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거든요. 최근에 뭐 캐시 우드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로버트 기요사키는 아예 금값이 폭락할 네. 거다라고까지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도 실은 뭐 특별하게 가치 평가가 힘든 건데요. 그렇죠.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특히 저는 최근에 가상화폐가 올라가는 거는 지정학적 불안과도 확실히 좀 연동이 된다고 보는 것이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서 가상화폐 거래가 전쟁 후에 많이 늘어났거든요. 오히려 기부를 또 비트코인으로 한다 하고요. 그럼요. 그러면 실은 그렇게 전쟁이 났을 때 전통적인 자산 대비해서 가치가 높아졌던 게 금이었는데 네. 금보다는 가상화폐가 훨씬 더 편하거든요. 훨씬 더 편안하잖아요. 물리적 송금을 실체가 없이.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지정학적 불안이나 이런 걸 보면 저에게는 금이나 가상화폐나 비슷한 자산인데 지금처럼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진다 그러면은 그것이 금보다는 가상화폐에게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비트코인의 실용성을 네. 이제 전쟁 이후에 또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이제 유가가 오히려 한 배럴당 $80 선까지 이제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게 지정학적인 문제는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고 굉장히 이제 장기화되고 있는데 네. 유가는 근래 들어서 다시 $70 선에서 $80까지 또 올라왔다는 네, 말입니다. 네. 이것 자체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박스권인데요. 네. 배럴당 $80 넘어서게 되면 제 생각엔 또다시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자극하겠죠. 있으니까 지금 유가, 미국의 국채 금리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중요한 레벨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전반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